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전남대학교에서 경제학 가르치고 있는 민재 삼촌 김수현입니다. 오늘 주제가 여러분들 지난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좀 다 이렇게 상기를 시키셔야 돼요. 왜냐면 그 얘기들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강의를 할 거거든요. 좀 앉아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리딩 클럽 하고 계시죠? 그죠? 그 작은 것이 아름답다.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이어서 정말 리딩 클럽 하고 계신 분들은 이게 이러한 시각에서 이해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좀 캐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들 한번 봅시다. 지난번까지는 저희가 첫 강의 때, 특강 때 경제학은 무엇을 하는 학문인가 이 얘기를 했었고요. 기회비용, 경제적 선택 이런 얘기 했었죠, 그죠? 그래서 뭐 책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책이 한 권밖에 없을 때 가격이 어떻게 되고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교환과 화폐, 돈이 왜 생겼고 어떻게 생겼고 그 돈은 왜 가치가 있는가? 서로 간의 약속이라 그랬죠. 그래서 돈, 그 5만 원짜리는 가치가 없는데 우리가 그걸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하자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돈이라고 그랬죠. 근데 가지고 이제 미국에 가면 미국 사람들 돈으로 인정 안 하는 거고, 그렇죠? 유일하게 달러하고 금은 돈으로 인정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기축통화라는 게 생겼고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자, 오늘 할 얘기는 그 경제학을 좀 다시 한번 보자. 왜냐면 경제학이라는 게 여러분 알고 계신 그런 내용 외에도 우리 또 생각해 볼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경제학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특강을 통해서 경제학을 이해하는 그 시각이 조금 자리 잡혔으면 좋겠다. 그런 경제학에 대한 시각과 한계 이런 것들을 알고 지금 읽고 계신 책을 봐야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에서 내용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그 바운더리가 있죠, 그죠?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외의 이야기들을 잘 다루지 못했던 점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반성, 그리고 계속 반성이 이어지면서 경제학이 또 어떻게 그 외연을, 그죠? 바운더리를 확정해 갔는가 그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정기술하고 경제학에 대해서 경제학의 시각으로 적정기술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를 얘기를 할 거예요. 물론 적정기술이라는 거 여러분들 지금 실습도 하고 계시고, 그죠? 배우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의 바탕 하에서 경제학에서 보는 적정기술은 무엇인가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가지고 온 요 그림은 여러분 인터스텔라 영화 봤어요? 네, 인터스텔라 내용이 뭐예요? 요즘에 이제 읽고 있는 책하고도 굉장히 밀접한데 이거 지구의 기후가 변화해가지고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땅이 됐잖아요, 지구가. 그래서 나무도 다 말라 죽고 모래폭풍 한번 불면 그냥 뭐 스포츠 경기고 뭐고 다 취소되고, 그죠? 농작물은 잘할 수 없어서 다 먹을 게 부족하고 국가에서는 어떻게 해요? 지금은 농사를 짓는 것이 가장 뭔가 경제적인 이득이 적다고 하면 이때는 국가가 농사만 지으라고 해요. 그래서 아주 특정 소수만 대학 교육을 하고 그리고 역사 공법은 다 이렇게 제대로 안 가르치죠, 그죠? 달이 인류에 갔다는 사실도 부정을 해요. 그래서 이 주인공 아들이 달 착륙을 했었다라는 얘기를 학교에 꺼냈다가 학교에서 쫓겨나죠. 그런 시절이에요. 그때 우리가 살 생선을 찾아서 이제 인류가 이주할 행성을 찾아서 그 주인공이 이제 여행을 떠나는 거죠. 이게 되게 유명한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네. 근데 이게 사회과학에서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사회과학에서는
문제가 닥치면은 거기에 대해서 연구들을 해요. 물론 길게 보고 연구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잘 안 팔려요. 그래서 바로 문제가 닥치면은 해결을 하고 또 이쪽이 문제가 되면 또 거기에 다 달려들어서 연구를 하고 또 해결을 하고 그러니까 답을 찾을 거다. 근데 문제가 생기면 늘 그랬듯이 사회과학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수면 밑에 잠겨 있는 듯한 문제들이 있죠. 지금 가장 핫한 문제가 기후변화도 핫한데 몇 년 전만 해도 경제학하는 분들 사이에서 기후변화가 경제학적인 뭐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올까요? 그러면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답변하는 분들 많아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모형이 있어? 레퍼런스 있어? 다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핫해요. 다들 달려들어서 기후변화가 미칠 영향을 연구하고 계신 거죠. 그죠? 그래서 사회과학이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이 말에서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고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이렇게 또 정말로 행성을 찾아다녀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상황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에서 그 셔틀을 만들고 있죠. 화성으로 이주시키려고. 그것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지구에서 사는 게 가장 편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경제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다시 경제학으로 돌아와서 경제학에 대해서 비판이 굉장히 많아요. 비판이 다 맞는 얘기죠. 그죠? 경제학에 대해서 특히 비판을 한 이유가 뭐냐면 사회과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커요. 그래서 제가 학부 때 사회과학 대학이 있는 사회과학 대학에서 학생 절반 이상이 경제학부예요. 그죠? 인류학, 정치학, 외교학, 사회복지학, 지리학, 심리학, 사회학 했나? 사회학 이런 이제 다른 과가 다 있는데 다른 과를 다 합쳐도 경제학과 단일과보다도 사람이 적어요.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수님들 수도 경제학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 내에서도 그 대학 내 사회과학 대학 내에서도 견제를 엄청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을 사회과학의 분석 틀로 그러니까 사회를 이렇게 보고 어떻게 뭐가 문제인가 그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볼까라고 할 때 경제학을 사용하는 비중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단점도 많이 보이고 지적도 많이 받아요. 경제학의 또 특징이 뭐냐면 경제학은 수학을 써요. 수학을 정말 많이 쓰거든요. 수학을 쓰다 보니까 수학에 포함시킬 수 없는 부분들은 굉장히 소홀할 수 있다.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나중에 누가 경제학을 할지 모르겠는데 별로 추천을 안 합니다만 경제학을 하면 한 2학년쯤 되면 회의가 와요. 내가 분명히 경제학을 하러 왔는데 왜 수학만 시키지? 이런 회의가 와요. 왜냐면은 경제학적인 툴은 대부분 그 뉴턴부터 시작된 그 물리학을 그대로 가져오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을 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학관계를 보는 게 현대 경제학이기 때문에 수학을 지나칠 정도로 많이 쓴다. 네. 그런데 그 경제학이 돈에 대한 학문이냐, 우리가 그런 고생을 해서 경제학을 배웠는데 어떻게 돈을 벌 것이고 어떻게 뭐 그런 거죠? 우리 가치를 높일 것이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냐? 네,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오해가 있다. 여러분들 경제학 그럼 경제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잘 사는 법을 알려줄 것 같죠, 그죠? 맞잖아. 잘 사는 법, 경제적. 그럼 경제적이라는 게 뭐예요?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용을 얻는 거. 그러니까 많은 이익을 얻는 게 경제적인 거잖아.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학은 그런 걸 가르쳐주는 학문이다. 근데 제가 이 나이까지 살아보니까 어딜 가도 돈 버는 법을 가르쳐주는 학문은 없어요. 돈 버는 법을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면 남들이 모르는 뭔가를 내가 알고 있어야 돼. 그게 이렇게 딱 공개가 되는 순간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래서 삼성 그 이재용 회장이다 생각해봐요. 이재용 회장이 자 이제부터 내가 그 쓰리 나노인가요? 그 반도체 칩을 만드는 법을 내가 유튜브에 공개할게. 그래서 그 유튜브에 공개를 해요. 그럼 그 다음날 어떻게 되겠어? 삼성전자 주식은 폭락하는 거예요, 그죠? 삼성 망하는 거야. 왜? 그거 보면 다른 그 뭐 그죠? 반도체 만드는 회사들이 다 따라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럼 삼성께 팔리겠어요? 아니 그쪽에 팔리고? 왜냐면 삼성은 그걸 만드느라 엄청 고생을 하고 많은 비용을 넣어서 어느 정도 가격으로 팔아야 그 회사가 유지가 된다고. 그런데 그걸 본 사람들은 이렇게 만들면 되는구나. 그럼 카피를 하면 되잖아. 카피를 하면 그쪽이 더 싸게 만들 수 있어. 그럼 그쪽에서 싸게 팔면 삼성은 그 반도체를 만드는 비용 회수를 못하고 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누구도 돈을 버는 법을 알려주지 않아요. 그거는 자기도 모를 수도 있고 자기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모를 수도 있고 그죠? 알아도 가르쳐줄 수 없는 거라고. 경제학도 마찬가지예요. 경제학도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주지 못해요. 돈의 학문은 아니에요. 돈이 연구의 대상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 집 민재 아빠처럼 민재 아빠가 경제학 전공이라서 돈 잘 벌 줄 알았어 이러고 이제 결혼했다 그러면은 나중에 실망이 드는 얘기를 계속 하게 돼요. 그죠? 돈에 대해서 1도 몰라. 네, 선택의 학문이다라는 선택의 학문. 경제학은 선택의 학문이에요. 선택이라고 하는 게 뭐냐요? 나에게 혹은 누구에게 그 주체는 누구도 될 수 있어요. 인류도 될 수 있고 크게 보면 이로운 선택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돈도 그 대상이 되지. 이렇게 하면 돈을 더 잘 벌다, 못 번다. 이것도 연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선택할 거냐라는 문제예요. 그죠? 선택을 하는데 뭘 선택할 거야? 선택의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은 매우 다양하다. 내가 오늘 몇 시간을 잘 것인가? 그것도 경제학적인 문제예요. 내가 오늘 학교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도 경제학적 문제예요. 물론 규범이라든지 도덕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그죠? 나중에 얘기할 텐데 경제학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가치 중립적인 그 이유가 있어요. 선택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목적이 있어야 돼. 목적. 무엇을 위해 선택을, 어떤 방향으로 선택을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해요. 어떤 방향. 나에게 이로운 방향, 아니면 전 인류에게 이로운 방향, 이런 게 있죠. 그죠? 선택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 목적은 또 그 목적을 설정하는 것은 선택을 하는 사람의 일이에요. 내가 선택을 하는데 어떤 목적으로 선택을 할 것인가라는 목적을 세우는 것도 그 사람이 할 일이죠. 그죠? 그렇게 물어보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는 뭘 위해 사느냐?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있어야 목적이 생기고 그 목적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근본적인 질문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 이거예요. 그럼 뭘 위해 살아요, 여러분? 누가 와서 여러분들이 물어봐요. 왜 살아요? 어떻게 살고 싶어요? 잘 살고 싶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게 맞잖아. 삶의 만족을 느끼고 싶어요. 그게 맞죠, 그죠? 이게 경제학의 가장 큰 전제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산다. 삶의 만족을 위해서 산다라는 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전제다. 그래서 이러한 가정을 받아들이면서 논리를 쭉 전개해 나가는 게 경제학이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럼 그분은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나는 남을 가르치는 데서 행복을 느끼고 그러면 남을 가르쳐야 돼요. 그죠? 그래서 돈 많이 벌자라는 게 경제학적인 그런 그 주제가 아니에요. 경제학이 얘기하고 없이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죠?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그러면은 경제학이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벌어야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 이것은 그 경제학적인 툴과 이론을 가져다가 그쪽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 형태 중에 하나다라는 거. 다시 이제 경제학은 돈의 학문이냐? 경제학에서 그럼 행복은 돈의 단위로 측정하나요? 그럼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나요? 우리가 학부 때는 그런 예시를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5,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먹고 여러분들이 3,000원짜리 아이스크림 돈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면 경제학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소비. 여러분들이 물건을 쓰잖아요. 물을 마시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밥을 먹고 이런 소비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휴대폰 사서 그죠? 휴대폰을 쓰고 이거 다 소비잖아요. 그죠? 그 소비에서 오는 만족이 있어. 그 소비를 할 때 우리가 돈이 필요하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비용이 얼마. 그죠? 하지만 그 행복의 단위를 돈으로 측정할 수는 없다. 돈으로 측정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돈이 실질적으로 경제학에서 진지하게 연구가 된 거는 불과 20년이 안 돼요. 그 전에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림자다 라고 하고 그냥 이렇게 좀 무시를 했다라고 하는 편이 옳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물물 교환하는 경제를 상정을 하고 계속 이론을 전개를 해나갔어요. 그래서 돈은 거기에서 거래를 하는 어떤 수단일 뿐이고 매개 수단일 뿐이다. 매체일 뿐이다. 그렇게 바라봤거든요. 근데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부터 화폐라고 하는 것을 다시 봐야겠다. 금융을 다시 생각해야겠다. 그때부터 경제학적인 모형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경제학 원론이 있죠, 그죠? 원론이 있고 개론이 있어요. 그걸 듣고 나면 돈 얘기밖에 안 한다.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시를 굉장히 돈에 대해서 돈의 단위로 예시를 많이 하니까. 근데 이제 2학년, 3학년 이렇게 가면 이제 돈이 사라져요. 돈의 단위가 사라지고 뭔가 추상적인 개념을 얘기를 해요. 추상적인 개념을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 효용이라고 하는, 유틸리티라고 하는, 여기 유틸리티로 써 있죠, 그죠? 요걸로 측정을 한다라고 해요. 요거는 행복의 척도예요. 사람의 행복을 정량적으로, 가상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죠? 왜 돈이라든지 다른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단위가 아니라 효용이라는 걸 쓰냐라고 하면 경제학이 언제 생겼냐를 생각하면 돼요. 200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담 스미스가 그죠? 9% 쓰면서 경제학이 시작됐다고 하죠. 그죠? 그 당시에 무엇이 만물의 기준이었는지를 생각하면 돼요. 그 당시에는 인본주의잖아요. 사람이 기준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에게 도움이 되면 가치가 있는 거고 사람에게 1도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경제학적인 시각에서는 사람에게 도움이 돼, 나에게 도움이 돼,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해. 그거를 써서 내가 물을 마셔서 내가 갈증이 해소된다 그러면은 물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갈증이 해소돼서 행복을 느끼는 만큼. 그죠? 그래서 인본주의에 근거한다고요. 그게 인본주의가 엄청 거대한 인문주의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인본주의는 굉장히 좁은 개념. 사람이 기준이다. 근데 이제 그 전 대통령 구호 같지만 사람의 기준. 그러니까 자연도 그죠? 자연 자체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철학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자연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는 사람이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 이걸로 측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은 아름답다에는 자연을 자본으로 우리가 해석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경제학에서는 고전주의 경제학이죠. 거기에서는 반드시 사람에게 도움이 될 때 도움이 되는 만큼 가치 부여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선택을 하니까. 그죠? 이전에 중세시대 때는 신본주의잖아요. 그죠? 신이 전해놓은 가치가 있어서 그 가치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그 가치에 따라 결정을 하다 보면 신이라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인본주의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그 가치는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요걸 기준으로 하니까 선택은 나한테 달려있는 거야.
저 서 있는 나무는 나에게 가치가 있다 없다? 내가 저거를 잘라서 쓰면 필요해서 잘라서 써서 뭔가를 만들면 가치가 있어요. 또 다른 가치. 내가 숲에서 놀면서 피톤치드를 막 흡입해. 힐링이 돼. 그럼 가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가치가 서로 다를 수가 있어. 내가 잘라서 써서 느끼는 가치와 내가 힐링하면서 느끼는 가치가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똑같은 대상인데 가치는 정해져 있지 않아.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사회과학에서 우리 특히 경제학에서 우리가 측정하는 가치 개념이에요. 돈으로 측정하면 어떻게? 돈으로 측정하면 저 나무의 가치는 5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측정하는 거죠. 일물 이가의 법칙, 가격이 하나예요. 하지만 나는 느끼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500만 원을 지불하고 나무를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자연을 사용 가치로만 측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당장 사용을 해야 나한테 가치가 있다. 지금 강원도에 있는 편백나무는 나에게 지금 가치가 있어 없어요? 가치가 1도 없어요. 왜? 내가 가서 쓸 것도 아니잖아. 거기는 피톤치드 내가 마실 것도 아니잖아. 근데 강원도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가치를 매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편백나무는 다르잖아. 가치가 있다. 그죠? 그래서 그 기준이라는 게 기존에 이제 자연, 임내천, 순천 이런 것들이요. 그런 가치들에서 좀 더 이제 인간으로 내려오면서 우리가 사회과학이 탄생을 하는데, 그래서 사회과학이 있는 거죠. 그죠? 그 전에는 사회를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신이 정해놓은 대로 따르면 돼. 가치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신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죠? 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도 8세기인가? 세인트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 얘기하는 사람의 언어는 그거예요. 신이 정해준 용례가 있고 뜻이 있다. 그거대로 따라야지 말을 바로 쓰는 거지. 그것에 벗어나면 말을 잘못 쓰는 거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성 어거스틴의 그 언어관이 언제까지 오냐면 1930년까지 와요. 여러분 외국어 공부할 때 뭐 펴놓고 공부해요? 사전. 그죠? 그 사전이라는 게 어거스틴의 관점이야. 왜냐면은 신이 주어진 그 용례를 담아놓은 게 사전이에요. 거기에 맞게 써야 돼요, 우리가. 근데 1930년에 누가 등장해? 비트겐슈타인이 나오잖아요. 비트겐슈타인이 뭐라 그래요? 언어는 유희다 그래요. 놀이다. 왜? 어린 아이가 쓰는 같은 말이라도 어린 아이가 쓰는 말과 어른이 쓰는 말은 뜻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예로 여러분 그 민희진 대표가 개저씨라는 말을 썼잖아요. 거기에 나온 개. 여러분들이 타코야끼 먹으면은 개 맛있어 이러잖아. 거기 나오는 개. 그 개가 다르단 말이야. 뜻이. 개저씨는 뭐예요? 개저씨는 진짜 멍멍이야. 뭐예요? 비난하는 의미죠, 그쵸? 나쁜 거야. 근데 개 맛있어 뭐야? 강조의 의미라고. 같은 개인데. 그렇죠? 이게 비트겐슈타인의 관점이에요. 언어는 사람마다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어느 상황에 쓰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 차이예요. 신분주의에서 정해졌어. 다 이렇게 정해져서 정해진 대로 따르면 되는데 우리가 인본주의에서는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가치도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뜻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경제학은 그런 토양 아래에서 발전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변하고 있어. 몇십 년 전만 1970년 이때만 해도 자연이라는 건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죠? 우리가 가져다 쓰면 돼. 아마존 밀림 벌목해서 그 땅은 경작하고 나무는 가져와서 집 짓는 데 쓰면 그게 최고야. 그죠?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가장 저렴하게 만들어서 잘 팔면 그게 최고예요. 환경? 정화되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길게를 보지도 않아요. 길게 보지도 않아요. 내가 10년 뒤에 개 맛있어라는 말이 계속 남아있을지도 몰라. 10년 뒤는 모르겠어. 하지만 당장 닥친 문제는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당장 단축 문제는 우리가 빨리 돈을 벌어서 잘 살아야 돼. 전쟁 이후에 빨리 돈 벌어서 잘 살아야 돼. 그러면은 자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거냐, 나무를 어디 가서 큰 나무를 구할 거냐, 그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저비용으로 가지고 올 것이냐, 이런 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죠? 지금은 자, 나무를 베다 보니까 숲이 파괴돼? 이산화탄소가 산소로 정화되지가 않아? 산사태가 발생해? 자,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산사태가 발생하면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치죠, 그죠? 집이 무너져. 논밭이 사라져. 경제적인 문제잖아. 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단 말이에요. 그죠? 기후가 이산화탄소가 이제 꽉 차가지고 들어온 에너지가 나가지 못해. 그리고 기후가 변화해서 농작물이 자라질 않아. 농작물이 자라지 않으니까 먹을 게 없어. 인터스텔라 되는 거죠.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민재가 발표했겠지만 서로 먹을 거는 먹어야 되잖아, 우리가. 세 끼 먹던 거 한 끼 먹고 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음식은 사야 되고 가격은 오르고 물건 가격이 오르니까 어떻게 돼요? 돈의 가치가 역으로 떨어지죠. 그럼 돈의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기관에서는 금리를 올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인 틀 안에 기후가 들어왔어요. 이게 이제 자각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을 했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데카르트식 접근, 실존주의다. 실존주의가 그거잖아요. 철학적인 거대한 건 내가 잘 모르겠고 증명할 수가 없고 내가 증명을 해보자.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를 우리 분석을 해보자. 기존에는 신이 정했어 받아들여야 돼 라고 하면 끝났지만 이제는 인본주의잖아.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근데 모르겠다 어디까지 가요? 결국 그래, 확실한 거 하나는 내가 생각을 하고 있네. 생각하는 누군가가 있다. 생각을 한다라는 거는 뭐예요? 누군가가 있다는 거죠, 그죠? 현재 그렇잖아요, 그죠? 누가 없으면 그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 그 생각하는 뭔가가 있다? 그거는 나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생각을 하는데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있다라는 거야. 나는 없지 않아. 나는 허상이 아니야. 나는 실존해. 그게 실존주의죠, 그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경제학도 마찬가지. 뭐가 발생을 했네? 그럼 처음부터 생각해보자. 그럼 처음부터 자연을 넣어서 경제학적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였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데카르트시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회과학이 점차 외연이 확대돼요. 더 많은 것을 그 사고의 틀 안에 넣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환경경제학도 생기고 1970년대 이미 공공경제학이 생겼어요. 왜 생겼냐? 그때 사회 분위기가 그래.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책이 쓰여질 때 그때 분위기가 그래요. 베트남전이 있고, 그죠? 히피 문화가 있죠. 대학 문화. 우리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는 평화롭게 살자, 자연을 중시하자. 이게 히피 문화잖아요. 그죠? 그게 생기고, 우리 환경 파괴에 대한 경각심이 일어나고, 달러화가 더 이상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 그래서 굉장히 허무하죠. 달러화 갖고 있던 사람들 이게 종이금인 줄 알았는데 이제 안 바꿔준대. 사실 이게 종이 종아리가. 그런데 계속 우리가 달러화 썼으니까 계속 쓰자 이렇게 약속이 돼서 쓰는데 이게 굉장히 허무하죠, 그죠?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가 공공경제학에도 영향을 미쳐서 공공경제학을 탄생을 시킵니다. 뒤에 가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 공공경제학적인 이야기가 논의가 있기 전에 쓰여진 책이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이 환경운동이 여러 가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경제학적인 파트는 여러분들이 읽을 때 조금 감안을 해야 돼요. 왜 마르크스 경제학이 지금 대학에서 강의가 안 되고 있냐. 우리나라 대학에서 마르크스 경제학이 꼭 한 분씩 계셨거든요. 그 이유는 마르크스 경제학이 결국 경제학의 틀 안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제가 강의하는 경제학 내용을 1940년대 존 맥카시 미국 상원의원이 봤다고 하면 저는 잡혀가요. 공산주의자로. 분배 얘기하고. 그죠? 그런 얘기를 하면 잡혀간다고.
그런 시대적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경제학도 많이 변화를 해서 그러한 부분들, 아까 얘기했던 환경, 분배, 그리고 뒤에 얘기할 공공경제학 부분들을 경제학적 틀 안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물론 부족하죠, 그죠? 부족하다. 경제학에 대한 변명을 하려는 건 아니고, 경제학이 현재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전달되고 있는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부분들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그죠?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경제학이 아까 가치 중립적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경제학의 또 한계이기도 해요. 어떤 유명한 일화가 있냐면 레이건 대통령이었던 것 같은데, 그 미국 대통령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가 이제 독재를 했다라고 알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항상 경제 정책을 이제 진행을 시킬 때는 경제학자들을 불러요. 물어봅니다.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경제학자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한쪽으로는 이렇게 좋을 수 있는데 다른 쪽으로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one hand, on the other hand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어디 가서 외파리 경제학자 좀 데려오라고 한 가지만 얘기해서 내가 결정할 수 있게 좀 이론적 근거를 얘기해달라 이런 얘기를 해요. 경제학은 굉장히 지나칠 정도로 가치 중립적이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 전혀 안 합니다. 그 배경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으로 경제학 교과서가 조술이 된 게 1940년대인데 그때는 언제였냐면 1930년 이전에는 고전주의 경제학이 있었어요. 고전주의 경제학은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강의했던 그 노동자들의 인권 이런 거 다 무시되죠, 그죠? 노동자들이 어떻게 잠을 잡고 그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거예요. 중상주의. 나라가 부유해지려면 많이 만들어서 잘 팔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이게 중상주의잖아요. 그 외의 것들은 다 무시해요. 그런 환경에서 막시즘이 탄생을 해요, 그죠? 1930년대 이후에는 영국의 케인즈, 나중에 이제 케인즈가 되는데 케인즈라는 분이 나타나서 경제학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은 대공황이 있었어요. 미국의 대공황. 그러니까 고전주의 경제학, 그러니까 돈 잘 벌어서 나라가 부유해집시다. 이런 경제학이 한계를 드러낸 게 대공황이에요. 대공황. 그때 케인즈 이론을 설파를 해요. 국가가 개입을 해서 국가 개입이라는 게 처음 나와요. 개입을 해서 자 돈을 버는 기업들한테 돈을 걷어가지고 힘든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도와줘서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 이런 이론을 내요. 그러니까 이 자유진영 쪽에서는 공산주의인 거예요. 그죠? 굉장히 마일드한 버전의 막시즘과 비슷해요. 하지만 기존 경제학적 틀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대로 가져간 상태에서 이론을 전개를 했기 때문에 케인즈 이론은 사실은 살아남았어요. 경제학에서는 적어도. 그렇죠? 그래서 그 케인즈 이론의 바탕에서 첫 교과서가 그 로리 타시가 1947년에 적은 거예요. 근데 존 메카시 의원이 그때는 공안 정국이었으니까 공산주의다 그래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당시 공산주의 다 잡아다 넣었죠, 그죠? 로리 타시가 스탠포드대 교수였는데 자기 교과서 폐기해버립니다. 공격을 워낙 하니까. 감옥 가기 싫잖아. 그죠? 48년에 폴 사뮤얼슨 교수가, MIT 교수가 다시 교과서를 써요. 그런데 철저하게 가치 중립적이에요. 철저하게. 물론 공격은 받았지만 여기 당위성이라고 하는 건 경제는 이래야 된다 당위성이 1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철저하게 이론만 적어요. 이론만. 그래서 아직도 발간이 돼요. 저 교과서가. 그래서 그 이후에 경제학을 하는 학생들은 전부 가치 중립적이라고 암암리에 배우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민재 엄마가 저한테 물어봐요. 집 사야 돼? 그러면 집이 지금 주택 가격이 이러한데 저럴 수도 있고 그럼 아이! 내 물어본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그 사인이라는 게
객관적인 거잖아요, 그죠? 객관적인 서술만 하는 게 경제학에서 추구하는 거예요. 경제학자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얘기를 쓰면 다른 동료 경제학자들이 손가락으로 욕해요. 저 어용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그 정계나 관계에 들어가는 분들을 학계에서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속으로 다들 가고 싶어해요. 하지만 경제학을 배웠는데 정책을 관여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현재 경제 정책은 누가 하나요? 네, 경제학을 배웠을 수도 있고 경제학을 전공했을 수도 있고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한 분들이 시험을 쳐서 관계에 들어가서 정책을 펴요. 사실 그분들이 아는 경제학이 그런 버전이에요. 우리가 화폐 가치를 이야기하고, 그죠? 성장은 이렇게 될 때 극대화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그 이론을 가져다가 그대로 써요. 대학원만 가도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자, 성장은 이렇게 하면 극대화가 되지만, 경제 성장. 하지만, 사람들이 효용을, 가장 행복한 지점은 성장을 극대화할 때가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먼 지점, 성장이 훨씬 그거보다는 덜 이루어질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을 이론으로 보여주거든요. 수학으로. 거기까지 못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성장만 외우지. 우리는 성장을 해야 돼. 그 성장의 결과가 우리가 느끼는 행복의 척도야라고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우리가 얼마나 성장을 했냐 이런 것들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GDP가 성장을 안 하면 난리가 나요. 대통령도 난리가 나. 그죠? 왜 그러냐면 성장이 최고다라는 거예요. 그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경제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성장률만큼 잘 살게 됐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분들한테는.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5% 성장을 했으면 우리가 정책을 잘해서 여러분들 5% 더 잘 살게 해준 거다. 5% 더 잘 살게 됐으니까 여러분들 더 행복한 거고 우리는 잘했고, 그죠? 우리는 성적표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학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들이 미래를 위해서 무조건 현재를 희생할 게 아니라 현재에도 현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죠? 희생의 정도가 어느 정도여야 여러분들이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도 하지만 현재도 즐기면서 살아야지 여러분들이 최고 행복한 거예요. 그죠? 그게 경제학의 메시지예요. 성장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성장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많은 걸 포기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 야근도 해야 돼. 직장 다니는 분들은 오버타임 해야지. 오버타임에서 더 일을 해야 더 생산을 하고. 그죠? 그래야지 GDP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얘기했나? GDP가 뭐예요? GDP. 설명을 안 해요. GDP는 예를 들어 1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 안에서 생산한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를 측정한 거예요. 모든 생산물과 서비스의 가치를 경제학적으로 화폐 단위로 표현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제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해서 뭘 만들었어요. 그죠? 그거 더하기. 모든 노동자들이, 그죠? 모든 기업들이 생산하는 것들을 가치를 다 더하면 GDP가 돼요. 그걸 연간으로 측정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올해는 1000조 원을 우리가 가치를 만들어냈어요. 내년에는 1050조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5% 성장을 한 거예요. 그만큼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냈다는 거는 다시 말해서 그만큼 돈을 더 벌었다는 거예요. 그죠? 화폐 단위로 측정하려면 그게 팔린 가격으로 측정을 하니까 그만큼 우리가 더 벌었다는 거예요. 그죠? 더 벌었으니까 여러분들 주머니 안에 그만큼 더 많은 돈이 들어갔다. 이렇게 의지를 하는 거죠. 누구 주머니에 들어가는지 몰라. 하지만 그렇게 의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과 경제 정책을 하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경제 정책은 경제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대통령이 경제학자를 불러놓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답답하잖아요. 답답해요. 그죠? 당신들 학교에나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한계는 분명하게 있다. 인본주의 가치다.
실존주의다. 인본주의가 실존주의가 합쳐지면 근시안적이 될 수가 있어요. 당장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죠? 좀 더 큰 그림을 볼 수가 없다. 큰 그림을 보지 못했다라는 게 경제학이 이제까지 보여준 명백한 한계가 돼요. 그죠? 30년 뒤에 지금 뭐가 이슈예요? 국민연금이 이슈잖아. 국민연금 어떻게 개혁해야 되나? 근데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죠. 왜냐면은 30년 뒤의 일을 그렇게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 당장 연금이 잘 나오면 그거 문제될 게 있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갔어. 병원에 가서 선생님 저 병원에 왔는데 의사님 물어봐요. 어디가 아파요? 저 아픈 데 없어요. 아 그래요? 뭐가 문제예요? 제가 한 30년 뒤에 아플까봐 미리 왔어요. 그럼 아 그래? 잘 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죠? 마찬가지 경제학도 30년 뒤에 그래 잘 가. 난 나중에 할래. 그건 나중에. 지금 풀 문제가 너무 많아. TF도 봐야 되고 환율도 봐야 되고 그렇죠? 그게 오히려 한계로 작용을 한다. 왜? 환경 파괴라고 하는 건 서서히 오랫동안 진행되고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다. 그 영향이 지금 한꺼번에 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경제학이 30년 전, 아까 얘기한 것처럼 30년 전은 70년 전으로 좀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했고, 자, 그래서 경제학이 이러한 한계 때문에 어떠한 이론들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책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요거를 고려하지 않고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좀 보완해 줄 필요가 있어. 경제학적인 문제 외의 것들이라고 여겨지던 것들을 어떻게 내부화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외부성이라고 해요. 외부성. 그 외부성이라는 뜻 자체가 경제학이라는 그 틀 안에 있는 것은 내부라고 하고 그 밖에 있는 것은 외부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부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제학적인 사고 외에 일어나는 것들을 외부성이라고 해요. 좀 더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는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행동할지를 내가 최적화해서 행동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를 툭 쳤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가 한 발 들고 이렇게 서 있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한 발 들고 서 있기를 내기를 했어. 친구랑 내기했어요. 그죠? 한 발 들고 내가 3분 서 있으면 친구한테 10,000원 주기로 했어. 그죠? 여러분들 그거 풀 수 있잖아. 내가 3분 동안 한 발로 서 있을 수 있을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발을 이렇게 하면 3분 서 있겠지?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 지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팔을 툭 쳤어. 툭 쳤더니 내가 쓰러졌어. 발을 딱 디뎠어. 양발을 디뎠어. 그러면 내가 얻을 거라고 생각했던 10,000원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외부성이에요.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고 내 계산 안에 있지도 않았던데 그게 나한테 힘이 작용을 해서 나에게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을 해요. 그게 외부성이에요. 그럼 우리가 현실 경제에서 어떻게 볼 수 있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아리학교에 그런 경우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건너편에 축사가 생겼다 생각해요. 축사 여러분 알아요? 축사? 돼지 자라고 소 자라고 닭 자라고 그 축사에 동물들이 있으니까 그 동물들이 그 분뇨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즐겁게 지내야 되는데 그 축사에서 오는 냄새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루가 굉장히 힘들어. 여러분들이 원했던 것도 아니고 시킨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계산 안에 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게 외부성이다. 환경도 마찬가지. 환경. 우리는 잘 살고 있는데 여기 어떤 공장이 있어서 그 공장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그 공장이 다 보상을 해주면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아이고 매연 뿜어서 죄송합니다. 해수 뿜어서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보상을 하고 다니면은 글쎄 그거 모르겠는데 근데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도 외부성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공장이 있음으로써 피해를 입게 되면 외부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동영상을 갖고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동영상을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도 할 겸 한번 봐요. Tony, a fisherman, has been living in a house by the lake since he was young. Over the years, the lake is becoming more popular, and one day a large hotel gets built. The hotel obscures all the sunlight, and the guests leave their trash on the beach. To Tony, these are negative externalities. Although the good smell of the freshly roasted coffee from the coffee shop that opened right next to the hotel is a positive externality. Think. 자, 여기 봐요. 이 아저씨가 이름이 톤인데 어릴 때부터 여기 살았어. 살아서 뭘 하고 사냐면 물고기를 잡아서 파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부예요, 어부. 어부로서 이제 여기서 한적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경치가 좋으니까 호텔이 들어왔어. 호텔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기 시작하니까 햇빛이 가리는 거예요. 이 집이 우중충해 어두워졌어. 그게 외부성이죠, 그죠? 그죠? 토니가 원했던 것도 토니가 시킨 것도 아니고 토니가 생각하고 있던 바도 아니고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가 돈 벌겠다고 하는데 내가 피해를 봐. 토니가 피해를 봐요. 외부성이죠. 호텔이 들어오니까 옆에 이제 카페가 생겼어요. 카페에서 매일 아침에 이제 그 커피 콩을 볶겠죠. 좋은 냄새가 와서 그거는 토니가 좋아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호텔 이제 그 투숙객들이 이 앞에 모래사장에다가 또 쓰레기를 버리니까 그것도 해로운 외부성, 나에게 해를 끼치는 외부성이다. 그거죠. Let's start getting complicated when a paper factory begins polluting the river that flows down the mountain into the lake where Tony and the other fishermen are now living. Can you think of the effects the factory? 자, 이제 여기 강이 흐르는데 그 상류에 공장이 들어섰어요, 그죠? 공장이 들어서서 개발이 된 거죠. 개발이 된 공장이 들어서서 이제 폐수가 나오니까, 그죠? 폐수가 나오니까 물고기들이 다 폐사하는 거예요. 오염된 물을 마시고. 토니는 어떻게 돼요? 토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물고기 잡아서 물고기 팔고 잘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생계가 위협을 받는 거지. 물고기들이 다 죽어서 떠내려오니까. 그렇죠? 그럼 토니는 누구한테 이걸 보상을 받아야 돼요? 그럼 토니한테 아이고 미안합니다 하면서 저기 공장 주인이나 호텔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냐? 보상을 해줄 것 같아요? May have on the community. You may pause the video and share your thoughts before we continue. The paper factory is using clean water from the mountain river. Through the production process, the water gets dirty, and afterwards, the polluted water is put back into the river. This water then kills a lot of fish downstream, a cost to society that no one covers. Tony and the fishermen start to fear for their existence. And then, things get worse. 자, 이렇게 이제 여기 종이를 만드는 회사가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깨끗한 물을 큰 파이프로 쭉 빨아들여서 여기 종이 만들 때 화학약품 처리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내보내는 폐수는 그 화학약품 들어있겠죠, 그죠? 그게 물고기들한테는 독극물이다. 그래서 물고기들이 지금 둥둥 떠내려가지고, 그죠? 더 황당한 건 The paper mill, which doesn't factor the cost of dead fish into their cost of production, is therefore charging too little when selling the paper. As a consequence, the paper is so cheap that the coffee shop starts using disposable cups where they were using porcelain before. This again leads to more production of paper, more polluted water, more fish dying, and more trash on the beach. 자, 이게 뭐냐면 외부성이 발생한다. 그 경제학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다 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 자, 물고기가 죽는 거는 그 공장에서 비용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고기가 죽는 것은 우리가 비용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종이를 생산할 때 싸게 생산할 수 있잖아. 그죠? 내가 물고기 죽는 것까지 다 계산을 하면 종이 한 장에 물고기 목숨이 하나씩 달려있다 그러면 종이 생산 못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거는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환경은 오염되고 물건은 싸게 만들죠. 그죠? 중국이 좀 그러고 있잖아. 그죠? 중국은 환경에 대해서 아직은 민감하지 않죠. 그죠? 그 종이값이 싸니까 어떻게 돼요? 카페에서 기존에는 이제
컵을 쓰고 머그잔 쓰고 머그잔을 설거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종이가 싸니까 종이컵을 이제 쓰기 시작해요. 그럼 종이컵, 그죠? 종이가 싸니까 이게 이기다. 사람을 고용해서 설거지를 시키느니 종이컵을 사서 쓰고 그걸 버리면 훨씬 카페가 돈이 많이 남아요. 카페는 그렇게 하겠죠, 그죠? 그렇게 되니까 종이를 더 많이 생산해야 돼요. 사람들이 종이를 더 쓰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종이를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은 폐수가 나와서 물고기는 더 많이 죽죠, 그죠? 여기 외부성이 있을 때 발생하는 일이다. Tony is getting anxious. To change the situation, the farmers decide to stage public protests until the local government announces a new law. The factory is now forced to fully internalize the costs of their waste management through the installation of filters. Soon after, the water is clean again, and Tony and the other fishermen can go back to selling the same amount of fish they used to. And since the price of paper goes up to cover the cost of the filtration system, the coffee shop begins serving drinks in real cups again. 자, 이제 외부성이 있던 문제가 다시 내부화되는 거죠, 그죠? 내부화. 무슨 얘기냐? 이제 프로테스트를 해요. 우리 못 살겠다. 물고기 죽는다. 환경 파괴를 중지하라. 그러니까 이제 법원이 이제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거지. 그래서 이 공장 주인한테 자, 요 물을 폐수를 내보낼 때 다 필터를 해서 깨끗하게 해서 내보내라. 그럼 폐수 필터링 하는 거 굉장히 돈이 비싸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돈 많던 게 떨어지는 돈이 얼마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그 비용을 고려하고 나니까 외부성에 있던 그 비용까지 고려하고 나니까 사실은 비용이 꽤 큰 사업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비용을 어떻게 해요? 제품에 전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생산할 때 비용이 더 든다라고 하는 건 그거보다도 더 마진을 높여서 팔아야지 공장이 운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페이퍼컵이 비싸니까 페이퍼컵은 버리고 다시 머그잔으로 돌아왔죠. 그렇죠? 그래서 외부성이 내부화돼서 우리가 다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다시 환경 파괴가 멈춰지고 이제 그 사람들도 이게 사실은 비싼 거구나, 종이컵이 비싼 거구나, 비싸다라는 걸 실제로 사보면 알게 되니까 이제 다시 돌아온다, 머그잔으로 돌아온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죠? 아름다운 얘기예요, 아름다운 얘기. 이게 이제 외부성이고, 그래서 경제학에서도 이거를 계속 내부하려고 해요. 그 외부성이 발생할 때. 근데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외부성이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층간소음. 층간소음 해결이 안 돼. 이거 외부성이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있는데 휴일에 이렇게 쉬려고 그러는데 위에서 이렇게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셔. 그러면 오래간만에 손자, 손녀가 놀러 오면 너무 이쁘잖아요. 그럼 손자, 손녀들이 노는데 그걸 못 놀게 하겠냐고. 애들이 이제 다다다다 뛰어다닌다. 그럼 애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뛰는지 이게 그림이 그려져요. 소리가 왜 저기서부터 나는지. 다다다다다 하면서 방으로 들어간 소리. 그것도 외부성이에요. 그거 어떻게 경제적으로 해결을 하겠어요, 그죠? 외부성이 상당히 많아요. 경제학적으로 풀 수 없는 부분도 여전히 존재를 한다. 그래서 외부성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이대로 그냥 진행을 할게요. 외부성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이 규제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요. 정부와 아까 법원이 나왔지만 그런 규제기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들이 움직여줘야 외부성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왜? 아무리 민간이 가서 그 오염 멈춰라 그래봐야 싸움밖에 안 나요, 그죠?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거를 잘 판단을 해줘야 돼. 그 정부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그 입장이. 환경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리100, 그 문제가 됐던 아리100을 우리가 현 대통령이 몰랐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리100.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이 밥 먹다가 이게 아리100이 아니라 R2000이었으면 아마 목숨 걸고 했을 거다. 그런 얘기하는데 아리100을 우리가 즉 정부에서 그거를 강요하지 못하는 거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아리100을 해야 뭐예요? 이제는
유럽에도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고 그러는데 그걸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럽하고 한국하고 환경이 너무 달라. 유럽은 신재생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게 원자력의 절반밖에 안 돼요, 단가가. 한국은 원자력뿐만 아니라 화력보다도 훨씬 비싸. 왜냐면 태양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파도도 강하지 않아. 바람도 없어.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하냐면 야, 우리는 뭐래도 안 돼. 신재생 에너지, 야, 우리 꿈도 꾸지 마. 그거 비싸가지고 안 돼. 정부가 계속 재정으로 보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으로 기준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한다 그래요? CF 펀드를 해대간다. CF 100, 카본 프리. 근데 카본을 뭐라 그러나요? 포집. 나가는 카본을 이산화탄소를 다시 포집하는 기술은 세계 최고예요. 한국이 그걸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인 문제가 뭐냐면 유럽은 계속 아리백 이것만 하고 있어. 미국도 하죠. 왜냐면 그들은 할 만하니까. 텍사스 아리조나에 그 태양광 쫙 깔아봐요. 전기 굉장히 많이 생산이 돼요. 한국은 여러분들 그 개화여행 이런 데 가봐. 해외에 가봐. 태양이 얼마나 강한가. 몽골 가보세요. 구름 한 점 없이 태양이 하루 종일 내리죠. 한국은 딱 귀국하자마자 하늘이 뿌예. 굉장히 희한해. 태양이 약해요. 비싸지. 적게 생산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럽에서 저렇게 하는 것은 아시아를 견제하기 위함이다. 이런 얘기도 해요. 왜? 아시아는 아리백을 맞출 수가 없어요. CF100은 할 수가 있어. CF100은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효과는 똑같아. 아리백을 하는 이유가 화석연료로 전기 생산하는 거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화석연료를 써서 전기를 생산을 못하게 하는 거는 화석연료에서 나는 카본 때문에 이산화탄소. 그러면 우리는 그래 화석연료로 쓰되 다 포집하겠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 효과는 똑같이. 그런데 인정을 안 해주겠다. 그래서 이건 정치적인 어떤 그런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환경적인 문제를 얘기할 때 유럽이나 미국에서 하는 얘기를 그대로 들어주다 보면 한국은 존재하지가 않아. 한국은 문 닫아야 돼. 폐업해야 돼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환경운동을 하시는 분들하고 경제학자들하고 말이 안 통하는 게 그런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 물론 얘기가 되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얘기를 하면은 경제학자들 속물이라 그래요. 니들은 돈밖에 몰라. 그런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는 한국 경제를 생각해야 되니까 한국이라는 그 단위 안에서 생각을 하면 먹고 살아야지 환경이 있잖아. 인본주의적 생각. 우리가 먹고 살아야 환경을 지키지 우리가 다 사라지면 환경을 지킬 사람도 없잖아. 우리가 못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여러분 여기 있는 산에 있는 나무 다 베어요. 나무 다 베어서 그걸로 땔감 쓴다고. 그럼 환경 파괴는 더 진행이 돼. 왜 중국이 환경에 대해서 둔감하냐? 왜? 중국은 아직 농촌 쪽에 가면 중졸도 못한 사람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아요. 70%가 중졸 그 이하. 이 중국이에요. 굉장히 못 살아요. 소득이 굉장히 낮아요. 그런 분들한테 가서 나무 베지 마세요. 환경 지키세요. 석탄 떼지 마. 이런 얘기가 먹히질 않아요. 아무리 중국 정부가 환경 이거 생각을 해도 안 돼. 70% 이상 사람들이 극빈층. 그 사람들 산에 나무를 베지 않으면 겨울에 얼어 죽어요. 실제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할 때 석탄 떼지 마라 이래가지고 사람들 아마 통계로 밝혀지진 않지만 엄청 많이 얼어 죽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환경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사고의 틀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여러분들이 조금 현실의 문제하고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공유주의 비극이 있어요. 왜? 우리가 환경을 왜 고려하지 못했느냐? 그럼 공유지기 때문에. 공유지는 뭐냐면 누구의 땅도 아니에요.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어. 공기. 공유지에, 그죠? 공유하고 있잖아, 우리가. 그렇죠?
땅은 사유가 되지만 함께 쓰는 땅이 있다 그럴 때, 예를 이 목초지 얘기인데, 함께 쓰는 땅에서 우리가 가축을 키울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거는 누가 많이 가져가느냐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아주 예를 들어서 제가 간식을 엄청 많이 준비를 해서 여러분 사이에 딱 놔둬요. 드세요 하는 순간 어떻게 돼? 투쟁이 벌어지잖아. 내가 더 많이 먹겠다고. 그게 공유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가 먼저 가져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돼요. 바다, 그죠? 수산물, 누가 더 많이 잡아가느냐, 이걸로만 따지잖아.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이 수산 자원이 씨가 마르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아. 왜? 그거는, 그죠? 누구의 피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니니까. 그게 공유주의 비극이에요. 이 부분도 공공경제학에서 제 해설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공유주의 비극, 외부성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기 시작한 게 1970년대부터예요. 바로 이 책이 쓰여질 그 당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적정기술과 경제학 할 텐데, 여러분들 적정기술 민재가 그저께죠. 그 엄마하고 아빠 밤에 잠을 안 재우고 열심히 만든 그 빅서기 두 번째 버전. 지금 적정기술에 꽂혀 있어요. 그래서 집에 남아나는 게 없어요. 지금 줄자도 다 뜯어가지고 거기 있는 그 회전 스프링도 다 꺼내고 지금 줄자가 아니라 그냥 자가 됐어요. 자가. 그 적정기술인데 적정기술이 우리가 이제 정말 아프리카 이런 데 필요하죠. 그죠? 인프라라고 하잖아요. 인프라스트럭처가 없는 기반 시설이 없는 곳에서 무언가 하려고 그러면 그 기반 시설부터 전부 지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너무 많은 돈이 들죠. 그죠? 그럴 때는 적정기술이 정말로 필요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기능들도 사실 많잖아요. 굉장히 예를 들면 뭔가요? 우리가 컴퓨터를 1,000만 원 주고 샀어. 연구실에 1,000만 원 주고 컴퓨터 샀는데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거는 아주 간단한 기능인데 너무 많은 기능이 들어가 있다. 그건 사실 낭비예요. 그죠? 그런 컴퓨터를 만드느라고 드는 어떤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도 있을 거고, 컴퓨터 만들 때 약품 많이 쓰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이건 너무 과하다. 우리가 적정한 것만 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아요. 그죠? 인류가 행복해지는데 적정기술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기술을 연구하는 단체도 존재를 해요. 이제 경제학적에서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축적된 자본의 도움 없이, 인프라 없이도 우리가 어떤 과학적 원리들을 잘 응용을 하면, 그죠? 즉석에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적정기술을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실제로 그렇죠, 그죠? 그래서 자본제에 접근할 수 없다. 자본제라고 하는 건, 이건 자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본. 우리 그 마르크스 경제학 한 그 분들께 자본이 뭐예요? 이러면 이제 우리하고 정의가 달라.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그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자산 있죠. 그게 물질과 결합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자본이에요. 자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물 자본이 있고 하나는 인적 자본이 있어요. 실물 자본은 뭐냐면 바로 이런 계류예요. 여러분들이 밖에서 땡볕 아래서 수업을 들으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하지만 계류가 그걸 막아주잖아. 비가 와도 수업을 할 수 있다. 그게 다 생산성이죠. 그죠? 교육의 생산성, 교육의 효율성. 그걸 하게끔 도와주는 무언가가 실물 자본이에요. 인적 자본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쌓고 있는 게 인적 자본이에요. 여러분들이 배우고 경험해서 더 나은 아웃풋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인적 자본이에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공부하는 이유는 인적 자본을 쌓기 위해서예요. 그 인적 자본이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인적 자본하고 실물 자본의 결합이죠, 그죠? 그런데 인적 자본의 특징이 뭐예요? 인적 자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서포트 해줘야 돼요. 그 서포트는 뭘로 해요? 실물 자본으로 서포트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가 열심히 일을 하셔서 그죠? 자본을 형성을 합니다. 그 자본으로 여러분들을 서포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은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교수, 학생, 돈이 제일 중요해요. 돈이 없으면 교육이 안 돼. 그 실험실 어떻게 지을 거야? 그 실험 기자재 어떻게 갖다 놓을 거야? 실험 재료 어떻게 살 거야? 그게 없으면 교육이 안 돼요. 연구도 안 돼요. 그 인적 자본을 쌓으려면 어마어마한 실물 자본이 투입이 돼야 가능해요. 이게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제 막시즘하고 우리 고전파 경제학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신석기 시대 이럴 때 사회를 생각을 해요. 그럼 부족 중에 사냥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사냥을 하러 갔겠지. 그죠?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은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죠? 물건을 잘 만든, 도구를 잘 만드는 사람은 도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분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그 분업을 통해서 축적한 기술로 도구를 개량을 했다. 그럼 그게 실물 자본이 되는 거예요. 사냥을 하다가 야, 창을 끝을 톱니 모양으로 만들면은 사냥을 할 때 멧돼지를 덜 놓치더라. 그럼 그거 톱니 모양의 창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자본이에요. 그 사람의 경험과 지식이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죠?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본이 있잖아요. 사냥을 하다 보니까 사냥의 기술을 알게 됐어. 그게 인적 자본. 그 인적 자본과 실물 자본이 더해지면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본은 계속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산업혁명 당시 자본은 뭐예요? 그런 자본들이 기계, 엔진이라는 게 생기면서 동력을 얻게 됐죠. 그죠? 그 동력을 얻으니까 더 큰 기계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연구를 해서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든 게 자본이에요. 그죠?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는 그 무언가가 자본이다라고 정의를 하는데 마르크스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해요? 그 노동자가 있고 노동자를 고용하는 금전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그 틀을 만들어주고 장소를 제공하는 게 자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본이 하는 역할은 없어 사실. 돈을 대주는 거 외에는. 하지만 그 이익은 자본이 다 가져간다 그래요. 착취를 한다 그래요. 사실 어느 정도 굉장한 착취가 이루어졌던 건 맞아요.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았어요. 근데 현재에서는 그죠? 케인즈 경제학 이후에서는 분배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노동자가 얼마나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노동자가 기여한 만큼 가져가야 되는데 자본이 기여한 만큼 가져가야 된다는 걸 이론적으로 정립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당시의 노동자들보다는 지금 노동자들은 훨씬 더 많은 보상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현대차 그 생산 라인에 있는 분들, 그 연봉이라든지 복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르크스 경제학이 기존의 경제학 틀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본이라는 게 여기 우리 그 작은 것이 아름답다에서는 우리가 고전학파 경제학보다는 막스 쪽이 더 가까운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자가 슈마우가 부친이 막스 경제학자였어요. 그죠? 그리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슈마우가 1930년대까지는 고전파 경제학을 배운 사람으로서 대학에서 강의도 했었어요. 조교도 했었고 컬럼비아 대학에서. 그리고 케인즈도 그때 처음으로 만나요. 케인즈도 그때 만나 케인즈한테 굉장히 좋은 인상을 심어주죠. 하지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전쟁 중이잖아요. 영국에 살았죠. 그래서 강제 수용소에 들어갑니다. 생계가 위협을 받아요. 그죠? 그때 만난 사람이 독일 친구, 그분이 굉장히 골수 막시스트였어요. 그분하고 굉장히 친했거든. 그래서 수용소를 나오고 나서
수용소를 나오고 나서 생계가 어려우니까 케인즈한테 얘기를 합니다. 케인즈가 자리를 알아봐줘요. 그래서 영국에서 일을 해요. 케인즈랑 가까웠어요. 케인즈의 부고도 슈마허가 썼어요. 그만큼 가까웠다는 거죠. 그죠? 케인즈에 대해서 잘 알고. 하지만 케인즈 사후에는 글의 톤이 바뀌어요. 막시즘 쪽으로 많이 바뀝니다. 근데 그렇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하는 자본이라는 게 조금 다르다. 자연이 자본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걸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자, 그럼 자연이 우리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사람의 지식과 경험이 녹아 들어가 있는 그 무엇이냐라는 걸 보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어떠한 자본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자본이 될 수 있어요. 지구라는 게 있고 거기에 우리가 살아야만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경제 활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자본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자연, 우리가 지켜야 될 자연으로서 생각을 한다면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달아 없어지는, 그러니까 사용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 물론 달아서 그것을 대체를 할 수 있는 것이 자본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인적 자본이 달아서 없어지나? 그렇지는 않죠. 그런 것처럼 생산을 한다 그래서 없어지는 것은 자본이라고 하기 어렵다. 슈마허가 하는 얘기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처럼 사용한다 그래서 없어지는 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해서 없어지는 거는 우리가 인풋이야, 인풋. 소비해버리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자연을 자본으로 대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용을 하고 생산 활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없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자본을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거는 인적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다. 그렇죠? 항상 강의 시간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적한 인적 자본이 여러분들의 미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에 대한 가치를 돌려받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겪게 될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적정 기술 또한 자본의 일종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본이 필요 없이 적정 기술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사실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작동 원리, 물리학적인, 화학적인 지식이 굉장히 많이 녹아 들어간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요거. 좀 말라리아 때문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사망자가 많으니까 요거 간염 진단을 하려면 전자현미경 필요해요. 그죠? 이거 비싸잖아.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사겠냐고. 그러니까 진단이 안 돼서 사망자들이 많았어. 요 교수님, 마누 교수님이 뭔가 이렇게 1달러로 만들 수 있는 현미경으로 요걸 진단을 할 수 있는 요런 키트를 이제 개발을 하셨어요. 그죠? 요게 적정 기술이 맞죠? 그죠? 근데 이 적정 기술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예요. 석학이라고 해당 요 분야 광학 분야의 석학이라고 말이야. 무슨 얘기예요? 인적 자본의 결정체야. 인류가 가진 인적 자본의 최고봉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인적 자본이 어마어마하게 축적된 사람이어야 그 원리를 다 풀어헤쳐서 단돈 1달러면 핵심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만들지 못해요. 여러분들도 요거를 만들기는 어려워. 이분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러한 인적 자본은 어디서 길러진다? 스탠포드 대학 이런 곳이다. 어마어마한 자본, 실물 자본이 투입된 학교가 스탠포드예요. 그죠? 스탠포드가 왜 AI의 메카겠어? 돈이 어마어마하게 투입됐거든. 그러니까 실물 자본이 투입이 돼야 인적 자본이 축적이 되고 인적 자본이 축적이 된 이후에 개발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실습하고 있는 적정 기술이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적정 기술이 자본이 필요 없다? 자본을 부인한다?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이 자본의 이전이라는 게 자본이 미국에서
아프리카로 이전하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할 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 기존 축적된 자본이 그걸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 문제 해결점을 찾는 게 적정 기술이다 이렇게 봐요. 경제학적으로는. 그죠? 그게 적정 기술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얘기고요. 그래서 적정 기술 학회라는 것도 여러분 이 학회 활동을 하려면 돈이 엄청 필요합니다. 이 적정 기술을 하는 사람들이 동호회를 구성해서 취미 활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 학교도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시거든요. 이게 다 실물 자본의 바탕이 되어야 이 활동도 하는 거예요. 이분들 여기 모이신 이분들도 다 대학에 계시거나 연구소에 계신 분들. 다시 말해서 인적 자본이 많이 축적된 분들. 그러니까 적정 기술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때 이제 기본 우리가 이 축적된 자본들은 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적정 기술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민재가 집에 이제 저희 블렌더 믹서기 정말 좋은 거 샀거든요. 맛있는 거 만들어 먹자고 샀는데 그걸 무시하고 민재가 만든 블렌더로 뭘 해먹겠다 이렇게 되면은 좀 곤란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핵심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문헌을 접할 텐데 작은 것이 아름답다 그 책을 보더라도 거기에 있는 아이디어를 단편적으로 이해하면은 좀 나중에 다른 문헌을 공부할 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를 감안하시고 책을 읽었으면 좋겠고 적정 기술은 물론 우리가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고 그죠? 그런 좋은 특징들이 있지만 그것도 모순되게 기존에 축적된 자본 하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축적된 자본 안에서 탄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존의 것들을 다 무시하라는 그런 메시지는 아니라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감안하고 이제 교육을 해야겠다. 근데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책의 재미를 느끼고 막 이제 열심히 읽으려고 그러는데 이상한 아저씨가 와서 잔소리를 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할게요.